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형체를 선택할 때 방향 구속 성분, 여기선 선형운동과 회전운동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회전운동 구속 성분을 갖는 형체의 길이가 짧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앞에 원통에서 단면의 길이를 짧게 계산한 거, 짧게 프로빙한 거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되는 항목, 그 다음에 입력되는 항목, 이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 방향구속, 회전구속 성분을 갖는 형체이기가 짧은 경우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통하고 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짧은 구간을 원통으로 측정을 하면 두 개의 축각을 갖는 이게 3천 요소이기 때문에 축을 연장해서 어떤 데이텀과 만난다든지 또는 그 조합 계산할 때 상대 형체와 만나는 점에서 그 값이 커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평면이 있고 여기에서 원통을 이게 측정을 했습니다. 원통을 측정을 했을 때 이 원통과 이 평면이 만나는 점을 계산하려면 이 원통의 축이 쭉 연장돼서 이 평면 만나는 요 점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축각이 약간 실제하고 각도를 가지고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이 쭉 연장이 되면 이 평면에서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통이지만 이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차라리 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이런 오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원이라는 건 2차원이고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이 평면과 만나는 점을 계산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 원이 좌표 평면 또는 관계 평면의 축각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에 그렇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쪽 부품이 A, 여기가 B가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를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즉 이 좌표 축에서 만나는 이 원통의 축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런 때 만약에 원통을 선택하고 여기에서만 측정을 했다. 여기에서만 측정을 하면 측정 단면이 짧기 때문에 이 세타만큼 기울기를 가진 이런 원통이 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축이 쭉 연장되면 여기에서는 이 좌표계에서는 델타 y만큼 이런 오차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으로 측정을 하면 이 값이 중심값 차이만큼만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오차가 줄어든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측정기 소프트웨어마다 좀 기능이 달라서 이렇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그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축각을 연장시켜서 계산하는, 즉 무한형체 계산해서 적용되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이 유한형체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축각을 갖는 어떤 형체를 측정할 때 단면 거리가 짧아서 이런 오차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라는 수학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형체 계산, 그러니까 형체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또 약간 혼선을 가질 수 있는 게 원과 원호입니다. 우리가 원은 지름을 가지고 있고 원호는 반지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원호라는 것은, 이것은 원 계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주어진 좌표에서 측정 점까지의 거리, 이것을 R로 표현하는 것, 표현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름 원에서 지름 나누기 2에서 R로 계산하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호를 측정할 때도 여러 점을 측정해서 평균 거리를 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R은 반지름이 아니고 거리다. 그리고 원 계산과는 무관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작은 단면을 원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설계자는 이 원호에서의 R이 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냥 원형 형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름으로 생각을 하고, 원의 지름 나누기 2한 반지름, 이것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설계에서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될 문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경우입니다. 원이라는 것은 이 형상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게 지금 가공 형체인데요. 이 가공 형체를 원으로 측정을 하면 이렇게 원을 계산해서 중심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지름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 중심이라는 건 원에서는 계산이 되는 거고요. 원호에서는 이 중심을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입력한 위치에서 측정한 점까지의 거리, 이것이 R이 되는데, 이것은 반지름이 아니고 거리가 되는 거죠. 이 원에서의 R은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원과 원호의 개념 차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호를 규제할 때 보면은 R이 얼마다 라는 걸 주면서 XY 좌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즉,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라는 얘기고요. 또 R이 굉장히 먼 곳에 있는데 작은 단면이면서 R이 굉장히 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이 200이다, R이 110이다. 근데 이것만 보고 여기를 이렇게 프로빙을 해서 원을 계산하면 이거는 원이 실제하고 전혀 다른 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측정을 해서 이거를 원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원의 지름 나누기 2에서 R,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XY 좌표, 이 좌표를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서부터 이 점을 프로빙을 하면 이 입력된 중심에서부터 이 프로빙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 이것이 이 R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 이 R이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과 원호 전혀 다른 형체고, 설계자들은 특히 원호를 규제할 때는 반드시 중심값에 대한 정보를 줘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지금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각도의 영향인데요. 여기에 직각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직각도는 기하 편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자세 편차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원통이나 이제 평면의 경우 이것은 직각으로 가공되기가 어려운 거죠. 직각도를 가지고 가공이 되겠죠. 가공 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각도에 따라서 좌표를 계산하는 위치가 달라지면 이 직각도에 의해서 값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각도의 영향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원통이 이런 직각도를 가지고 있다. 세타라는 것만큼 축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정확한 직각인데 드릴 구멍이 지금 이렇게 가공이 된 거죠. 그래서 요 각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치면 이 위쪽에서 계산할 때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아래쪽에서 계산을 하면 원래 직각이어야 되는 그 점의 위치하고 이 지금 가공이 잘못돼서 직각도를 가지고 가공된 요 원통의 축, 이 평면하고 만나는 요 지점하고 지금 요만큼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위쪽에서 계산할 때는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원통과 이 평면이 만나는 점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 원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축은 지금 요 점에서 만나겠죠. 평면과.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직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날 거라는 거죠. 결국 이만큼의 직각도 때문에 위치 차이가 계산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원통의 직각도의 영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평면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면과 B면이 이런 직각도를 가지고 있다. 이만큼의 직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A면을 측정해서 공간 정렬을 하고 B면에 어느 한 단면을 측정해서 이 직선을 이용해서 평면 회전을 실시한다고 가정을 하면 평면 회전을 할 때 직선을 어느 위치에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직각도만큼, 만약 이것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이쪽 직각도만큼 평면 회전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평면 회전을 하면서 이제 그 선형 위치도 같이 구속을 하게 되는데 그 선형 위치를 구속하는 그 값이 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이 y1 또는 y2라는 직각도만큼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 전략을 짤 때 지금 내가 측정하는 부분의 특성 그리고 기하 편차로 인해서 그 특성에 얼마만큼 측정 값이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측정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계산 방식의 중요성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대부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는 평균값의 개념이고요. 불규칙한 점의 영향 이것을 비교적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최소 제곱법 우리가 LS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가우시안 해서 G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걸 주로 계산을 하는데
공정화물의 형상 편차, 모양 편차가 큰 경우에는 이 최소 제곱법을 계산했을 때 어떤 평균값이다 보니까 측정 결과하고 조립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립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축인 경우에는 최소 외접원 또는 원통, 구멍인 경우에는 최대 내접원 또는 원통,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최소 외접원은 우리가 MCCI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N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고, 최대 내접원통, 이거는 MICI, 그리고 X라는 기호로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평면인 경우에는 전면, 이걸 우리가 탄젠트, 이런 기호를 표시를 했는데요. 조립성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형체 계산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지금 그림을 통해서 이제 간단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소 제곱, 이 최소 제곱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런 평균원이 나오기 때문에 조립을 할 때 어떤 간섭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내측인 경우에는 MIC, 그래서 최대 내접으로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구멍에 조립될 수 있는 최대 원통을 가정을 하는 거고요. 최소 외접인, 이것이 만약에 외측이다 하는 경우에는 최소 외접원을 쓰는데, 이것은 최소 지름을 갖는 구멍에 조립될 수 있는 축을,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축을 가정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축에 조립될 수 있는 링게이지, 이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 영역원은 형상 편차가 가장 작게 계산되는 그런 원이나 원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진원도 측정 시간에는 이제 기준원이라고 배웠고요. 진원도 시간에는 기준원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의 여기 조립성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이나 직선인 경우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균값, 최소 제곱 직선이나 평면이 되는 거고요. 이런 그 편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는 이런 법이고, 요게 이제 접선 또는 전면, 이 탄젠트 플랜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접촉하는 이 두 점을 가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 점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이제 조립성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최소 영역법이 있는데, 이것은 진직도나 평면도가 가장 작게 계산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원이나 원통, 직선이나 평면, 어느 형체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을 최소 제곱법이냐, 내접법이냐, 외접법이냐, 또는 탄젠트 평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어떤 조립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는 계산을 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 측정에서의 프로빙 전략,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데이터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 다음에 프로빙 전략, 그 다음에 형체 계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들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 실습 때 다 배운 것인데, 그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측정할 때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다는 것은 측정값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측정을 할 때는 전략을 세우고 공정도를 작성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대로 측정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점점 더 측정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직접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었지만 요즘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단순한 측정은 다 로봇한테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로봇한테 어떤 작업 지시를 하거나 또는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측정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바로 이런 체계적인 사고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측정기를 잘 조작하는 것보다는 이제 측정 전략을 잘 세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 또 측정 공정도를 어떻게 잘 작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 작업을 하는 일들은 로봇가 다 대체가 될 것이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로봇한테 일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부한 측정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실제 자기 업무에 적용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